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폐소공포증을 유발했습니다. 그 영상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영화의 예고편 같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죠? 사실 이 게임은 공포 요소가 많은 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라 분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먼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한 건 남자친구인 조지 토레스였다고요. 당시에 둘 다 40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둘은 신나게 연애를 즐기고 있었죠. 사라가 술래 역할을 맡았고 조지는 숨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숨바꼭질은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여행 가방 안에 숨었는데요. 그 가방 지퍼가 완전히 잠겨 그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지퍼 근처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지퍼는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간 사귄 여자친구,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줘야 할 술래 역할인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사라, 사라, 나 숨을 못 쉬겠어. 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소름 돋게도 사라는 이미 조지를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가방 앞에 서서 조지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웃기까지 했죠. 이 영상에는 조지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사라는 가방이 움직이는 모습만 찍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닥치라고 말하죠. 조지는 계속해서 애원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라, 사라, 숨을 쉴 수가 없어. 사라, 정말이야. 자기야, 진짜 이럴 거야?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외쳤지만 사라는 그를 꺼내주기는커녕 네가 나한테 한 모든 짓 때문에 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지만 그래, 그건 내 이름이지. 부르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계속 빌었고 사라는 그래, 내가 날 목 조를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그건 너의 잘못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분 동안 계속해서 그는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사라는 웃으며 내가 바람을 피울 때 느끼는 감정이야. 제발 입 좀 다물어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라는 조지가 여행 가방 안에서 숨막혀 몸부림치는 모습을 몇 개 녹화한 후 하품을 하고 위층 침실로 올라가 잠이 들었거든요. 조지는 그렇게 밤새도록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사라를 애타게 불렀고 다음날 아침엔 사망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가정폭력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신다면 기록과 쿠키 삭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엑스와이프 사라분. 그런데 오늘 사라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날 오후에만 사라에게 6번째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많이 났죠. 오늘은 사라가 9살 된 아들을 학교에서 픽업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사라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격주 주말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죠. 브라이언은 사라가 전화를 받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또 안 받는다면 직접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빠 브라이언이 제일 싫어하는 건 아들이 픽업 줄에 서서 신발 끈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걱정돼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브라이언은 아침 10시 30분에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네가 가는 날인 거 알지? 라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번이나 더 전화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후 1시에 걸었는데 드디어 사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사라는 전화 너머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게 사라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라의 말을 잘 믿지 않았고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사라는 항상 잘 웃고 좀 드라마틱하게 반응하고 늘 남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고 항상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브라이언은 이런 그녀에게 좀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서두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이동장에 강아지를 태우고 신발을 신고 천천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라의 집은 몇 블록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금방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중에 경찰들에게 빠짐없이 진술합니다. 그는 사라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앞엔 축 늘어진 두 발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다리만 본 거죠. 그는 그 장면만 보고 사라에게 바로 No,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하곤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사라는 거실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직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사라의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미 저 다리가 누구의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사라에게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꼭 신고하라고 했지만 사라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앉아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기 전까지 2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경찰도 브라이언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게 분명했죠. 만약 누군가 사라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브라이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사라를 20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까요. 브라이언은 23살 때 사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둘이 이제 40대가 됐죠. 그는 사라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엄청 즉흥적이고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사라와 함께 있으면 삶이 흥미진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항상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고 첫 아이이자 외동아들인 루카스를 낳은 후 그런 그녀의 충동적인 성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사라는 밤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놀고는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산후 우울증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심리였을까요? 마치 갓 성인이 된 것처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술에 취하면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말로는
사라가 아주 지나치게 폭력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어떤 폭력이든 용납해선 안 되겠죠. 사라는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브라이언을 밀치고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사라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아이 생각도 해야 했죠. 그래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식적으로 별거 기간을 가집니다. 사라는 집에 혼자 남아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술도 줄이고 최고의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며 돌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받기로 합니다. 결국 브라이언과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몇 주 뒤 사라에게는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일에 브라이언이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에 갑니다. 사라는 집에 혼자 남아있다가 몰래 빠져나옵니다. 나왔다가 다음날 새벽 3시쯤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사과도 안 해요. 변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끄럽게 바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요. 집이랑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자고 있는 아이랑 남편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브라이언은 매일 밤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그 소음 때문에 자다가 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갑자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사라를 부릅니다. 어디 있냐고 찾으면서 말이죠. 아들 루카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브라이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아들이 엄마 곁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길 바랬기 때문에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도 이혼 후에도 가깝게 살고 있었는데도 엄마는 아들을 보러 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브라이언에게 아들을 못 보러 가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술 마시고 싶어. 내일은 늦잠 자야 돼. 어젯밤에 힘들었어. 근데 사라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라는 새 룸메이트이자 남자친구인 조지 토레스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사라가 브라이언에게 별거 기간 동안에는 외출을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브라이언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별거 중에 사라는 술집들을 돌아다니다가 조지 토레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사건의 피해자이죠. 조지는 사라를 만났을 때 39살이었습니다. 사라를 만나기 전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대가족 출신의 전통적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가정의 출신이고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사라를 만나기 전부터 분노 조절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형이랑 몸싸움을 심하게 해서 안면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라와 사귀고 난 후에도 상황이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관계는 가정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2018년에는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됐습니다. 새벽 2시 경찰관이 그들의 아파트로 출동해 문을 두드렸죠. 눈에 멍이 든 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남자친구 조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그가 자신의 눈을 찼다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술집에서 다른 남자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와 조지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했죠. 경찰은 이 말을 듣고 남자친구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며 조지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조지의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조지는 두 사람이 위층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사라가 손으로 그의 목을 온 힘을 다해 압박했을 때 그녀를 발로 차서야 겨우 떼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지는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경찰관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판단할 수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추가 진술이나 고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사라는 목숨을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3급 중범죄 혐의를 받았고 조지는 폭행 혐의로 1급 경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둘의 형량 차이가 크죠. 경찰이 봤을 때 당시 조지 목의 상처가 꽤 심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브라이언이 사라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줬는데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7월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조지는 1급 경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죠. 이번에는 사라가 비적대적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은 조지가 사라와 신체적, 언어적 접촉을 제한받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조지는 사라에게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지는 마약이나 술을 할 수 없고 사라와 같은 아파트에 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지는 잠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접근금지 명령 이전에도 조지는 아버지의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라는 조지와 싸우면 짐을 전부 챙겨서 쫓아냈고 조지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3일 만에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했습니다. 이런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둘은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학대하고 학대당하고 신고하고 하는 이 복잡한 관계를 멈추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조지는 체포되었지만 사라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조지는 이걸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수업에도 참석했고 사라 역시 그에게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는 조지만큼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2020년 2월 24일 오후 1시에 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라는 911 교환원에게 내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환원은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고 어젯밤 남자친구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가 여행 가방에 들어갔고 자신이 지퍼를 올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잊고 위층으로 올라가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맙수사. 아직 그 안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아래층으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보니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조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지의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고 동맥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자신이 아는 제일 심각한 의학 용어를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상황이랑은 전혀 안 맞는 의학 용어이죠. 그리고 소방관들이 조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계속 지시하는데 사라는 이미 했다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거죠. 소방관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도 사라는 여전히 경찰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사라에게 조지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는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저 경찰관들을 응시할 뿐이었죠. 경찰들은 밖으로 그녀를 끌어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물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 주차장에 있던 그녀의 전 남편 브라이언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순간 사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죽은 이 가슴 아픈 순간 그녀가 가장 집중한 건 바로 시원한 닥터페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바디캠 영상에서 그녀는 닥터페퍼가 마시고 싶다고 너무 오랫동안 말합니다. 정말로 마실 게 필요해요. 저기 카운터 위에 닥터페퍼가 있어요. I got my Dr. Pepper on the counter. Okay, we'll take care. May I have my Dr. Pepper? I am Hold on, so one cotton second, mouth one right second. now. Okay, You or Lisa. somebody else on that call and break and It's on the counter. I can't move anything from out of the house. For 20 Bravo, but Thirsty, like, I'm still in Here, I want you to sit down because I don't want you passing out. This is probably a lot for you to deal I with, need right? Sit. May I I have don't. water? Just water. 자신이 살인 용의자로 몰린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 닥터페퍼 한 캔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이걸 거절하는데 사라는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경찰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닥터페퍼만 달라고 말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담배 요청도 하거든요. 경찰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요. 이제 사라는 경찰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매우 태연했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요즘은 그와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은 한 달 전쯤 커튼봉으로 싸운 게 마지막이었다고요. 그리고 앉아서 그동안 조지와 싸우면서 생긴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던 경찰들은 질문을 하죠. 왜 아직도 조지랑 사귀는 거예요? 라고요. 사라는 그를 정말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도왔어요. 그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감옥에서 꺼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술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에 비해 조지는 자신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지의 전처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괴물 같다고 말하죠. 경찰은 다시 어젯밤 일에 대해 묻자 사라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은 조지의 음악 취향이 거칠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퍼즐을 맞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고 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의 주장에 따르면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사라의 전 남편 브라이언이 사라가 술에 관해서는 자제력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한 모금만 마시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셔야 하는 타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라보다는 브라이언의 말을 아직은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베란다에 나가서 와인을 더 마셨고 주로 조지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지자 숨바꼭질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지가 사라에게 네가 술래야 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술래였고 샤워실에 올라가서 숫자를 셌고 한참이 지나도 조지가 올라오지 않아 심심해져서 다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조지에게 갔더니 거실 바닥에 여행 가방이 놓여 있던 거죠. 원래 그 가방은 옷장에 있었는데 사라의 아들 옷 중에 작아서 못 입게 된 옷들을 기증하려고 모아둔 가방이었던 거였습니다. 사라는 조지가 숨바꼭질을 하는 동안
가방에 숨으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는 숨는데 스스로 가방 안에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라는 여기에 좋아, 그럼 장난을 좀 쳐볼까? 지퍼를 올려서 조지를 좀 꼼지락거리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둘 다 깔깔 웃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손가락이 들어갈 작은 구멍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부분을 지퍼가 고장나서 안에 종이 클립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날 밤 너무 피곤해서 정오쯤이 되어서야 일어났고 깨어난 후에도 잠시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전 남편의 전화를 모두 받지 못했고 너무 늦게 조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사 내내 반복합니다. 나중에 강력계 형사들에게도 진술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저 난 숨바꼭질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왜 신고하기 전에 전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사실 전 남편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후 아침 내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도 말하고요. 이랬던 얘기들이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내내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조지가 죽은 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조지의 가족이 자신을 증오하고 공포에 떨게 하며 자신을 푸른 눈을 가진 하얀 악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녀는 조지의 가족이 이건 사고였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며 그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죠. 또한 그녀는 경찰이 조지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기 전에 숨어야 한다고요. 형사들이 법에 따라 오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했고 사라는 마치 세상 모든 걸 잃은 듯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얘기할 건지를 질문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고의가 아니었고 무섭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나중엔 왜 그 사람의 얼굴이 보라색이었는지를 물어보죠. 신문 과정에서도 그녀는 자기애적인 모먼트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조지를 어둠에서 구해냈다고 끊임없이 자화자찬하기도 해요. 조지를 곧 폭발할 화산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조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죠. 심지어 조지 자신보다 조지를 더 잘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지가 정말 그립다고 말해요. 경찰은 여기서 그녀가 자백할 기회를 줍니다. 조지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죠. 여기에 사라는 흥분을 하며 자신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신문실에 계속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일에 능숙한 엄마라는 말도 덧붙이죠. 경찰은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라가 조지가 여행 가방에 있었다는 걸 잊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법정에 가서 저 여자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숨바꼭질 빼고는 다 잘하죠.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그래서 사라의 전 남편 브라이언을 다시 불러옵니다. 브라이언은 사라가 아들을 돌보는 데 했던 엄청 변덕스러운 행동들, 술도 많이 마시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혼하게 된 주된 이유들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폭력적인 술버릇. 경찰은 그 점에 특히 주목했고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폭력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누군가를 살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사라와 조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관계 중독적이었고 학대적이었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두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신고하고 도와서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조지는 일하고 있었지만 사라는 2년 정도 실직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라는 생활을 유지했죠. 사라는 브라이언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라가 신문실에서 경찰에게 했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죠.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 않았고 훌륭한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살해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순 없죠. 경찰의 이론은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말도 잘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는 조지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부검 결과 조지의 목과 등에 긁힌 자국, 어깨와 눈 주위에 멍, 입술 열상, 입과 두피에 부종, 두개골 부종이 발견됐죠. 사라는 나중에 경찰에게 모든 부상은 그날 아침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조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인사건 당일 사라는 조지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것을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들은 이웃을 돌아다니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사라를 정말 싫어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온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사라가 자신에 대해 묘사한 모습과는 정반대이죠. 새벽이 되어야 집에 오거나 때로는 이웃집 현관 앞에서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지가 살해당한 날 밤, 사라의 옆집 이웃은 밤 10시 30분쯤 쿵 한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사라네 집에서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리긴 했지만 평소에도 자주 싸우는 집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조지의 부상은 몸싸움이나 혹은 사라가 조지가 있던 여행 가방을 계단 아래로 던져서 생긴 게 아닐까라는 가설이 세워지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행 가방 안에 갇힌 조지를 촬영한 사라의 핸드폰 촬영 영상인데요. 조지는 전혀 웃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라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날 밤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사라는 여기에 아니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 영상을 자기 휴대폰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이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사라가 촬영한 2개의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데요. 사라는 여기에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면서 여기 지퍼에 구멍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죠. 우린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다면 왜 그가 가방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숨 쉴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라고 했지만 그는 전혀 웃고 있지 않네요. 사라는 반박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 술 안 좋아한다고 마시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2020년 2월 25일 9.11에 신고한 다음 날 사라 부는 남자친구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2급 살인은 살해 의도는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녀는 진짜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길에 자기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공황 발작이 일어나니까 넓은 감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여행 가방 안에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말이죠.
그녀는 재판 과정 중에 변호사를 7번이나 바꿨는데요. 그 변호사들 모두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됐죠. 그도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었죠. 결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이젠 사라졌다는 사실이 슬퍼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낮과 밤이 모두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